뭐 춘향전 하면 뭐 한국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정말 그야말로 가장 널리 알려진 고전 소설이죠. 그리고 이 춘향전이 지금 또 정말 불후의 명작으로 남아져 있는 아마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당시에 그 춘향과 이도령의 뭐 청춘 남녀의 사랑 이야기라든가 또 여성의 절개, 부패한 그 사또, 변사또에 대한 응징과 같은 이런 모습들이 그 조선 시대도 마찬가지고 지금의 시대에도 어필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많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 춘향과 이도령의 사랑을 극적으로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진실도 있는 반면 호구도 적절히 배치되어 있다라는 이런 점에서 아무래도 이제 소설이 성공하려면 좀 과장적인 요소, 극적인 요소가 많아야 되거든요. 그런 면모가 잘 갖춰져 있는 소설이 춘향전이다. 그런데 우리가 춘향전 또 이렇게 그냥 읽을 때는 정말 그렇구나 하는데 세밀히 따져보면 그 역사적 진실과 허구 사이에 뭔가 이 간격을 또 찾아가는 또 이런 즐거움이 있어요. 먼저 이 춘향전 보면 이도령은 이몽룡이죠. 우리 이름 또 몽룡인데 꿈에서 용을 봤다 해서 몽룡이에요. 용 꿈을 꾸고 낳았던 아들 이도령. 정말 천재인가. 춘향전 보면 이도령이 춘향이하고 결국은 그 남원 광활로에서 그네 뛰는 모습을 보고 반해가지고 만나고 바로 이제 서울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과거 시험을 보게 되는데 바로 과거 시험에서 장원급제하게 되거든요. 현실에서는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조선시대 과거제도는 3년마다 한 번씩 뽑는 식년시가 있었고 또 특별한 경우 실시하는 별시가 있는데 웬만한 국가시험보다도 더 힘들었던 그런 관문인데 그것도 합격은 물론인데 합격자 중에서도 장원급제. 이건 정말 그야말로 뭐 천재가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리고 이도령이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한 것도 아니에요. 왜? 우리 보면 춘향이 뭐 그네 뛰는 거 맨날 뭐 구경하고 놀고 뭐 방자시켜서 편지 뭐 교환하게 하고 별로 열심히 하는 스타일 아니잖아요. 근데 뭐 어느 날 갑자기 서울 가가지고 1등 하는 이것은 아무리 봐도 좀 소설적 과장이다. 이렇게 이제 보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문과에 보통 급제하려면 속과에 해당하는 생원시나 진사시를 거쳐 성균관에서 대략 한 4, 5년 수학해서 그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몽룡이 문과를 거쳤을 가능성은 또 거의 없다. 우리가 어쨌든 소설을 좀 분석해 보면 그러면 문과가 아니면 어떤 시험이 있느냐? 별시라 해가지고 특별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몽룡은 특별 시험에 합격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 그리고 요것을 또 뒷받침해 주는 게 당시 시험 문제가 뭐였냐면 춘당 춘색이 고금동이라. 창덕궁에 가면 지금도 충당대라는 유적지가 있는데 충당대의 봄빛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런 제목이 나왔으니까 아마도 요 창덕궁에서 이 별시를 치루었고 여기 합격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하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아무리 별시라고 해도 천하의 인재가 모여드는 과거 시험에 서울에 올라온 지 1년 만에 수석 합격. 그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 요거는 결국 이 춘향전에 뭔가 이런 소설적 구성을 위해서는 이몽룡이 과거에 장원급제를 해야 되겠죠. 바로 그런 설정을 위해서 무리하게 설정한 그런 내용이다라는 거 이해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몽룡이 과거 시험을 치른 곳으로 추정되는 요 춘당대 앞하고 지금 요 동골도라는 조선 후기의 창덕궁과 창경궁의 모습을 그린 그림인데요. 지금도 창덕궁 후원 쪽에 영화당이라는 건물이 있고 영화당 앞이 상당히 넓은 광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조선시대에도 이런 특별시 같은 걸 치르면 왕이 영화당에서 요 광장에 있는 합격자들을 시상을 했던 이런 장면들이 이제 나오는데 아마 이도령은 소설이긴 하지만 바로 이 영화당에서 시상식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때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과거 합격자들에게 왕이 직접 꽃을 꼽아줘요. 이것을 어사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춘향전 많이 본 사람들 이거 암행어사한테 달아줘가지고 어사하다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 왕어자 하살 사자 왕이 하사하는 꽃이에요. 암행어사라고 주는 꽃이 아니다라는 거 이것도 좀 교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더 큰 문제가 자기 고향의 암행어사가 될 수 있는가. 우리 조선시대는 어사가 있어요. 왕의 채측근에서 감찰 업무도 하고 어떤 경우는 뭐 민심을 수습하기도 하고 뭐 격려하러 가는 그런 어사예요. 이 관리들의 어떤 뭐 부정이라든가 비리 같은 거 조사할 때는 자기의 신분을 다 노출해서 가면은 안 되니까 그래서 비밀리에 간다라는 뜻으로 암행어사라고 해요.
이 어사로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왕의 최측근들이에요. 그런데 이몽룡 같은 경우는 과거에 급제하자마자 암행의사로 나가잖아요. 자, 여기서도 우리 한번 진실하고 허구를 한번 맞춰보면, 일단 과거에 급제하면 종구품이라는 최하위직, 조선시대는 공무원 체계가 18등급이, 우리 지금 9급 공무원 뭐 이렇게 있는데 정일품부터 종구품까지 최하위직이 종구품인데, 여기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장원급제를 하게 되면 종육품직에 임명을 받을 수 있어요. 동기생보다 4, 5년 정도 승진이 빨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암행의사를 가려면 최소 직급은 육품이에요. 종육품. 그러니까 이 직급상으로는 가능한데 최측근으로 왕의 어떤 그 의중을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가는 암행의사로 이도령을 파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이것도 역시 소설 속 과장이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남원으로 가는 거예요. 이도령 연구지가 남원이잖아요. 암행을 하러 가는데 자기 동네 가가지고는 이게 제대로 암행 업무를 수행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상피제라 그래가지고 절대 자신의 출신지에 암행의사를 파견하지 않았고요. 조선시대는 또 암행의사 파견할 때 우리 선조들은 예로부터 추첨하는 거 좋아해요. 추생이라 그래가지고 제비뽑기 하는데, 이 조선 후기에 대략 한 400개 고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추첨하더라도 이도령이 남원 갈 확률은 400분의 1이에요. 그리고 아예 이 사람들은 자기 연구지에 가지를 못하게 하니까 가지도 못했을 뿐더러 실제 추첨해도 이게 400분의 1이라는 것은 거의 갈 수 없다라는 건데, 근데 이도령을 남원으로 보내지 않으면 소설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춘향이 있는 데 가야지 어디 뭐 딴 데 가가지고 뭐 암행하고 이러면 소설이 안 되니까 이 춘향이가 변사또 이 수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고통을 받고 있는 남원으로 파견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보았을 때는 이도령이 암행의사로 남원에 파견되는 것은 허구의 극치를 이루고 있는 그런 장면이다라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춘향전 보면 그 재미도 쏠쏠해져요. 또 춘향전에서 가장 그 많은 그 독자들의 분노를 자아내는 장면이 이 춘향이 막 감옥에 gat혀간 목에 이제 막 칼 쓴 저 장면.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춘향이가 무슨 영모제 이런 것도 아니고 살인을 한 것도 아니고 또 투청 안 들었다고 저렇게 칼 씌우고, 이것은 정말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거의 나타날 수 없는 설정이다. 이 지방의 치안과 풍속을 책임져야 할 지방의 수령이 함부로 법을 집행할 수 없는 거예요. 저거는 정말 아주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거의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특히 춘향이 목에 저렇게 칼 씌우는 거는 소설적 비약이다. 그리고 특히 드라마 이런 데서는 막 춘향이 또 막 귀신같이 머리 막 흐트러져 가지고 일반 독자라든가 시청자들에게는 더 붕괴하는 극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역사적인 어떤 진실이라는 틀로 보면 또 역시 상당히 과장된 그런 장면이다라는 거를 좀 이해하셨으면 훨씬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고전이 된 까닭은, 이 소설은 흔히 그 시대의 거울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의 부조리와 모순을 과감히 폭로하고 어떻게 보면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리만족을 불러일으켜 주는 거예요. 아주 그 시대도 백성들 착취하는 그 혹독한 그런 수령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그 수령의 부패와 탐악에 대한 강한 응징, 그리고 당시에도 똑같아요. 이 청춘 남녀의 사랑, 거기다가 신분을 초월한, 이 이도령은 잘 나가는 양반집 도령이고 춘향이는 소위 말하는 그 퇴역한 기생의 딸이다라는 거죠. 그런 어떤 신분을 넘는 그런 사랑. 우리 지금도 그렇지 않나요? 지금도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보시면 뭐 잘 나가는 뭐 재벌집 회장하고 약간 그 신데렐라 같은 여인들의 이런 러브 스토리가 훨씬 각광받지, 둘 다 잘 살고 뭐 이러면 좀 떨어지죠. 드라마적 요소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비의 출세와 여성의 절개 등 조선 후기 사회에서 중시되던 덕목과 사회상을 적절히 반영하면서, 그리고 이게 지금의 시대도 공감이 되는 요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까지도 이 춘향전 하면 우리의 대표 고전소설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춘향전에 대한 기억이 사실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 소설의 공간이긴 하지만 춘향과 이도령이 처음 만났던 곳이 어디죠? 바로 이제 남원, 강활루, 바로 오작교. 그래서 지금도 우리 남원에 가시면 강활루원이라 그래가지고 상당히 광활루 이 지역이 잘 조성이 되어 있고, 바로 이런 그 광활루가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는 중요한 게 춘향과 이도령, 소설이지만
이런 인물들이 실제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등장하는 거예요. 요즘은 빈도가 줄어들었는데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추석이나 설날에 단골로 등장하는 드라마가 춘향전이에요. 그리고 이 춘향의 역할을 맡았던 여배우들은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여배우가 맡을 정도로 춘향전의 명성은 과거는 물론이고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요. 그럼 그 춘향전의 이런 공간이 되었던 이 남원의 광활로와 같은 또 오작교 이런 지역을 우리가 한번 찾아가면 춘향전의 어떤 감동이 좀 더 생생하게 와닿을 수 있다. 한번 여러분들이 남원 지역 답사를 한번 해보시기를. 그리고 아까 이도령이 과거 시험 쳤던 창덕궁 영화당, 이렇게 우리 소설 속 주인공들이 함께했던 유적지를 직접 찾아가 보면 훨씬 더 우리 고전 소설을 또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